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문경찬 선생님과 또 미사중앙초등학교 김희선 선생님께서 두 분이 협업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주제는 인공지능 캠프 정보영재교육 사례입니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찬 선생님 워낙에 진행도 잘하시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 공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고 나서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인공지능 캠프랑 이제 정보 영재 교육이라는 운영 사례 이렇게 주제를 잡았었는데 사실 요즘은 정보 영재보다는 소프트웨어 영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둘만 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대학원에 있으면서 있었던 같은 기수에서 같은 랩에 있었던 선생님들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이름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대 대학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서 구덕희 교수님, 지도 교수님 밑에서 이렇게 같이 배우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주 선생님이나 우석준 선생님도 지금 저희 회원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전희 선생님도 워낙 출중하신 분이셔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업 자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진짜로 수업 사례 나눔이어가지고 수업했던 느낀 점을 이렇게 뭐 약간 좀 성토하는 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자료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만들었다고 해도 그 자료들이 완전히 100%제 것이 아니라 저도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따온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안내 드리기는 조금 제가 조심스럽고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수업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제가 따로 정리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자, 2년 전입니다. 2022년 뉴스에도 나왔어요.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는 A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캠프 성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믿기시지 않겠지만 이게 접니다. 이게 접니다. 진짜요? 그때는 머리가 굉장히 짧고 그냥 오, 생생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완전 다른 모습이신데요. 굉장히 지금 패션으로 봐도 정말 좀 IT에서 약간 좀 허리까지 물 잠그고 있는 물을 몸을 담그고 있는 그런 복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좀 이 김지선 기자님께서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네. 2월 2020년 1월 21일이니까 대략 2년 딱 전이네요. 그리고 음. 감사하게도 AI 연구원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때부터 선견지명이 있었나 봐요, 그 기자분이. 아유, 이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진도 잘 찍어 주셔가지고 이 사진을 기자님 찍어 주셨는데 아니면 저희가 찍어서 제공해 드린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보시면 음, 알겠지만 이 중간에 게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때 음, 딱 게임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시점이어가지고 이렇게 음.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약간 좀 너무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참고로 이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도시와 촌락의 특징은 초등학교 4학년 사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의 특징과 촌락의 특징이 이렇게 해서 뭐 지형이라든지 뭐 인문 환경 또는 자연 환경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하는데 사진을 통해서 도시의 사진과 그다음에 촌락의 사진을 이제 AI가 학습을 한다면 그걸 통해서 사진만 봐도 이거는 도시에 가깝다, 촌락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직접 알아서 분류를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 것을 함께 체험해 보았습니다. 일정은 이틀간이었어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완전히 상륙하기 거의 상륙해서 퍼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음. 학생들은 모두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했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마스크나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음. 마스크를 안 썼다고 하니까 굉장히 옛날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점심도 먹고 쉬는 시간도 충분히 가졌습니다. 어, 세 가지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5, 6학년, 중등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기서 음. 중학교는 이때 서울대 공대에서 대학원을 마치셨던 그 연구원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요즘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때를 계기로 많이 친해졌었는데, 그때 서울대 공대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음.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언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실제적인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이제 코드나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면 저희는 완전히 도입하는 시점이고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성향이 다르긴 한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많지만 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원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안내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마치 어렸을 때 맨 처음에 한글을 이렇게 비약적이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한글을 깨우쳤을 때 아니면 어떤 사물을 맨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해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선생님은 같은 대학원 기수 5분이었습니다. 이때 이 선생님께서 거의 주축으로 이 운영을 해주셨고 김성주 선생님도 저희 연구원에 지금 AI 저희 모임에도 계시고요. 이 우석준 음.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엄청 어립니다. 근데 음.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엄청나게 우수하신 분이셔서 나중에 혹시 학교에 연수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주관은 이제 서울교대에서 있었고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전자신문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리고 전자신문 산하에 ET 에듀라는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틀 동안 이제 기업에서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고 그다음에 교수님께서도 그리고 외부에 계신 전문가분들도 오셔서 특강도 이루어 주셨고요. 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거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인식 두 가지 정도 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와 음성 인식, 이미지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공지능의 이론과 이런 실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오늘 안내드린 거는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건 안내드리는 거고 수업 사례는 제가 굉장히 이거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공유를 하는 것이 이제 언론사라든지 대학교에 어느 정도 좀 그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했었던 그런 경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일단은 안내를 드린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용 도구가 머신러닝 포 퀴즈입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올해 초에 아마 저기 대구교육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이 되셨던 분일 거예요. 이영호 박사님이라고 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먼저 발걸음을 내디셨던 분이신데 지금 그분께서 아마 이 머신러닝 포 퀴즈를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하시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선두로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전에 들었고 그게 또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머신러닝 포키즈는 생각보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인공지능 교육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활용한 이유는 바로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준비했던 거는 노트북이랑 그다음에 노트북 안에 어차피 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노트북만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데스크탑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트북에서 어떤 실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데스크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캠도 함께 구비를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물론 이 마이크 역시 노트북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한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이제 음성 인식을 할 때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마이크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머신러닝 이제 이런 도구를 만들었다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지컬 컴퓨팅 도구인데요. 이 머신러닝 포 퀴즈에서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트를 PC에 연결하기 위한 USB 케이블,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학생들이 만들었던 프로젝트 결과물이나 어떤 자료들을 담을 수 있는 개인 USB를 준비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 4 퀴즈를 선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루어진 기기학습이 이루어지는 체계고 간단한 조작으로 이렇게 머신러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 2년 전인데 제 기억으로는 숫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텍스트랑 이미지, 소리 이 세 가지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오래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거 자료 만들면서 확인해 보니까 숫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학습하는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학습하는 머신러닝, 숫자, 소리를 학습하는 각각의 머신러닝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만들 때 딱 이렇게 나와요. 모든 학생을 위한 프로젝트입니까? 뭐 체크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고 프로젝트 학습할 머신러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만들기라면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선정한 이유는 다른 프로그래밍으로 확장하는 것을 쉽게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이러한 머신러닝을 여기서 구현했다면 이 머신러닝을 이제 실제로 말 그대로 기계학습을 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면서 실제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평가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그 데이터가 여기 분류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게 그런 퍼센테이지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지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인식률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쉽게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가 있는데요. 이 만들기는 왼쪽에 훈련과 학습 평가까지 있는 부분은 이 머신러닝 4 퀴즈에서 제공하는 말 그대로 기계학습의 단계고 이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것까지를 제공합니다. 이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처럼 스크래치하고 파이썬, 심지어 앱 인벤터까지 함께 제공을 합니다.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블록형 코딩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텍스트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앱 인벤터를 이용한다면 이거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스마트폰을 이제 기계학습에 필요한 어떤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어떤 관련된 콘텐츠도 함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가 중에서 편한 것만 실습을 해보고 좋다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함께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저희가 했었던 것들도 여기서 많이 레퍼런스 참조를 했고요. 스마트 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날 기쁘게 해줘요.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초급이죠. 이런 초급부터 있고 나중에 좀 더 고급이나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숫자를 이용한 것,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용하고 텍스트를 학습하는 그런 머신러닝 도구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라우드 기반이고 그 다음에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머신러닝 4 퀴즈를 이번 캠프 때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가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런 도구를 활용한다면 굉장히 클래스룸이 요즘은 다 지원해 줘야 되죠. 그래서 클래스룸을 통해서 계정을 생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학생들에게 과정이나 결과를 함께 평가할 수 있고 피드백도 줄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학생들 계정인데요. 뭐 SNUE 설교되죠.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ML하고 뒤에 숫자를 매겼습니다. 넘버링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이고 오른쪽이 실제로 학생들이 만들었던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 외계인 언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나 컵 중에 어떤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거나 뭐 또는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타입도 함께 프로젝트의 구분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했는지 전부 다 넘버링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뭐 SNU, ML, 1, 2 이렇게 돼 있는 계정들은 저희가 다 학생들에게 미리 만들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제한점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한점이 API 키입니다. 뭐 API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머신러닝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계정이라고 하나의 계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데 이런 계정 한 개당 연동되는 이 API 키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프로젝트 생성할 수 있는 개수가 3개밖에 안 돼요. 만들 수 있는 사용자는 30명인데
학생들은 3개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텍스트나 이제 숫자나 소리 이런 것들은 데이터의 이제 개수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500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개, 그다음에 500만 개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머신러닝 포 퀴즈에서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가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API 키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심지어 또 24시간 뒤에 이 텍스트 방식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이 API 키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한 것은 바로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교사 계정을 총동원해서 API 키를 발급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API 키입니다. 이 계정 하나당 하나씩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모델이 지금은 5개까지가 구현이 된다고 아마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리파이를 하면은 이제 다시 이게 인증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선생님들께서 함께 모았던 그 계정을 이런 API 키를 한 계정에 모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 수가 무려 35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처음에 할 때는 난감하고 복잡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이 이미지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API 키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이미지나 숫자 프로젝트를 기계학습을 할 때는 이제 이 API 키가 필요하지 않고 텍스트를 사용할 때만 제공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API는 IBM 왓슨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BM에서 제공하는 어떤 콘텐츠 중에 하나가 교육용 인공지능 도구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 폴 퀴즈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계학습 훈련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좀 더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제가 많이 있을수록 학습할 수 있는 도구, 그런 예시가 많을수록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냥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머신러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뭐 짧게는 1, 2분이면 끝났는데 이것을 하나의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또는 라벨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견출지 붙일 때 하는 그 라벨이 여기서 레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레이블이나 라벨이나 결국엔 똑같은 말이니까요, 언어가. 아무튼 이 레이블을 붙이는데 이 레이블이 여러 개 되고 또 여기 레이블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된다면은 이것을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계학습 훈련을 시작해 봅시다 하고 학생들에게 자동차 넣고 컵 집어넣고 고양이 사진 다 집어넣는데 자, 학습 눌러볼게요. 그래서 훈련 시켜보세요 하고 버튼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영상을 보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기나 아니면은 앞서 이론적인 부분을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함께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우리가 돌리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유가 이제 저희 사람이 할 수 있어도 복잡하거나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이제 기계한테 모두 넘기고 우리는 그 시간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마냥 그 기계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그나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는 인공지능 캠프이니까 배운 내용을 다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거나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 말 그대로 이제 딥러닝이죠. 이 딥러닝으로 그네 타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리는 뺄게요. 소리는 빼고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그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에폭이라고 하죠. 이런 주기를 점점 늘리고 나서 점점 이 가속을 하고 지금 세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6세대, 17세대가 올라가면서 뭔가 그네 타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죠. 여기 첫 번째 이 모델을 보면 굉장히 그네를 잘 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니면 또 그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기간을 이용해서 보여줍니다. 딱 보면은 한 2, 3분 되죠. 그래서 3분 정도 될 수 있는 분량의 데이터 셋을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유니티에서도 가능하죠. 처음에는 공 굴리기 위해서
이것을 떨어지거나 아니 피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죠. 공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 빨간색을 맞춰야 됩니다. 점점점 늘리고 속도를 배속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공이 떨어지지 않고 하는 이제 빨간색 도형을 찾아가는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잠깐 보여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학생들도 쉬면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도 인공지능의 원리를 조금 더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또 다른 제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드웨어죠. 저희가 피지컬 컴퓨팅이나 아니면 정보와 관련된 교육을 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for 키즈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스크래치에 마이크로비트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비트까지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웃는 표정을 지으면은 마이크로비트 LED에도 웃는 표정이 나타나게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다면 연결이 잘 돼야겠죠. 근데 이것을 수도 없이 많이 테스트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아침까지 됐는데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기 케이블이랑 여기 연결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죠. 연결하다가 이 사용중에 파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노트북을 가져올 수 있는 학생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은 가끔씩 이제 캠프나 아니면 코딩이나 이렇게 관심이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맥을 보내주시죠. 근데 이 맥이 생각보다 그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맥을 처음부터 활용했었던 학생들도 이렇게 어떤 콘텐츠를 다룰 때는 굉장히 약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을 가져왔는데도 이 노트북이 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이제 돌아가고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서 생기는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해외 일정은 뭐 준비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분이 되는 마이크로 준비를 하는데 이 마이크로비트가 작동이 되는지를 또 수시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해보니까 이게 또 여기에는 되고 여기에는 안 되고 이런 케이블들이 굉장히 이제 케이블도 서로 제 짝을 찾아가더라고요. 뭐 지금 인공지능을 지금 미래를 얘기하지만 뭐 이런 거 너무 뭐 이런 맞지 않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참 이게 또 실제로 해보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분의 케이블을 항상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파손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OS뿐만 아니라 맥 O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윈도우 노트북을 준비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맥을 사용한다고 했으면은 애초에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전산관에 맥으로 돼 있는 게 이제 한 클래스가 모두 맥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맥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익숙한 OS를 선택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윈도우 노트북을 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맥을 준비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집에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 환경이 윈도우 기반이 없고 전부 뭐 아이맥, 그다음에 맥북, 아이패드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있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맥북을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맥 전문 교사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 맥 전문 교사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우석준 선생님이신데 맥을 굉장히 잘 다루셔요. 그리고 가져온 노트북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노트북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노트북 교체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모델을 학습 자료 할 수 있는 자료도 구해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보조 강사님입니다. 한 명이 저희가 5명이 팀이었었는데 한 명이 운영 수업을 하면 다른 4명은 전부 보조 강사가 되어서 그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강의 내용을 모두 따라가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나 노트북을 교체하는 이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학습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이어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그 메인 주 강사님의 진행에 맞춰서 계속해서 보조 강사님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했었던 인공지능 캠프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인식하고 이미지, 음성 이렇게 3가지를 했었어요.
여기서 텍스트도 2개하고 이미지도 2개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숫자 프로젝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발표를 했었고요. 자, 먼저 인공지능 도입했을 때는 이렇게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거라든지 어디서는가에 봤었던 로봇을 먼저 얘기를 하죠. 사실 뭐 공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은 사실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뭐 어떤 동일시해도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통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하면 요즘에 뭐 대부분이 알고 있는 튜링 테스트를 학생들에게 튜링 테스트가 무엇인지를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머신러닝과 그 다음에 딥러닝이 어떤 것인지를 뭐 영역 정도만 제시까지만 합니다.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뭐 신경망 이런 것까지는 다루진 않았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그거 뭐야? 사용하시는 퀵드로우였죠. 나가봐. 이 퀵드로우는 뭐 그래도 2년 전이나 3년 전부터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걸 찾았던 게 굉장히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분도 함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의 3원칙 뭐 또 트롤리 딜레마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쉽게 또 자료도 많이 제작이 되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봇 3원칙을 학생들이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 사실 트롤리 딜레마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요즘에는 많이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으로도 충분히 트롤리 딜레마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좋은 교육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요즘에 이제 NFT 같은 경우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작품을 만들 때 손으로 어떤 것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은 같이 비슷한 형태의 그림을 수십 개나 수백 개를 한 번에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 중으로 하나의 그 하나로 NFT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뭐 NFT 그 당시 저도 잘 몰랐으니까 아무튼 인공지능의 뭐 윤리 그 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도입 단계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텍스트 인식하는 단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예시 중에 하나를 그냥 샘플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제작했었던 어떤 교육 자료도 거의 이것과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사용하실 때 이 Make Me Happy라는 프로젝트는 실제로 머신러닝 포 퀴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학습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것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정리해서 먼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식했을 때는 Make Me Happy라는 것을 저희 비슷하게 활용을 했어요. 이게 이제 친절해 보이는 낱말들이나 그 다음에 약간 좀 기분이 나빠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낱말들을 직접 여기에 텍스트에 입력합니다. 굉장히 친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약간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뭐 냄새 난다, 싫다, 멍청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좋은 친구야, 나를 놀랍게 해,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직접 학생들이 집어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하게 되면 이 학습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 검은색이 블록이 머신러닝 포 퀴즈에서 학습했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블록입니다. 이것을 불러오게 되면은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기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 좋은 표정을 표현하지만 만약 싫은 표정 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정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구현하는 이제 인공지능 콘텐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하였습니다. 잠깐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머신러닝 포 퀴즈에서 이미지 인식을 그 다음에 안내를 드릴 건데요. 실제로 머신러닝 포 퀴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들어가면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사로 가입을 하면 관리 페이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생기는데요. 먼저 관리 페이지로 만들어 드리면 아까 제한사항 뭐 이런 게 나와 있었죠. 제한사항에 뭐 지금 사용자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는 아까 저희가 하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시 접속을 해서 이제 인증 키를 전부 다 활성화 시켰습니다. 학생 관리도 이렇게 저희가 학생을 다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SNU로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만들 수 있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실제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전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이크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활성화를 안 시켰으니까 좀 걸리는데요.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지금 워크시트란 곳에 들어가면 여기 상단에 워크시트란 곳에 들어가면 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날 기쁘게 해줘요. 뭐 스냅, 그 다음에 뭐 타이타닉, 뭐 벌레를 쏘세요, 자동차 또는 컵, 뭐 외계인 언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난이도가 초급이니까 그 다음에 텍스트 언어를 했던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으로도 구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블록형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게 이제 교사용 교환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학생용 워크시트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여기 있는 기본적인 제공하는 이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는 지금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기 있는 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저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 블록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절차들을 그대로 뭐 한글로 번역해서 사용해도 충분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에 맞게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얼굴을 그려서 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이 블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블록도 똑같이 쉽게 뭐 그렇게 어려운 영어까지는 다행히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제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한글 버전으로 했을 때도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이를 통해서 다른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으로 넘어갈게요. 텍스트 교실도 하나만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텍스트 인식에서 이 스마트 교실을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스크래치에서 스마트 교실에 들어가면은 이 선풍기라든지 이 램프의 이미지가 모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코드를 전부 이제 만들어서 붙여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 이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실제로 선풍기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또는 램프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문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문장들을 이제 낱말 형태로 또 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조합을 했을 때 이걸 선풍기를 켜는 건지 끄는 건지의 어떤 정확도를 분석해서 이 정확도가 높은 쪽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콘텐츠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선풍기를 켜라는 뭐 어떤 이제 네임이 가까우면은 여기에 이제 선풍기가 돌아가는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자동차 또는 컵 이렇게 샘플을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지 인식이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만든 것을 보면은 이미지 인식을 가장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거 장점이 뭐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저희가 자동차하고 컵을 만들었어요. 이 두 가지의 레이블 그러니까 분류할 수 있는 통을 만들었죠. 근데 오른쪽에는 이제 구글에다가 자동차를 검색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우스로 이 차의 그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다운로드 받고 여기 다운로드 폴더 경로를 찾아서 들어가서 여기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어떤 것을 업로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옮겨서 드래그만 하면은 자동차나 어떤 데이터를 옮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샘플로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미지였죠. 여기서 이미지에서 훈련을 들어가면 이렇게 자동차, 컵, 이렇게 고양이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X박스 이게 된 거는 이제 주소나 아니면 데이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죠. 이건 지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이거 워낙 이거 2년 전에 만들었던 거라서 저도 기억이 더듬더듬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동차를 검색을 합니다. 자동차를 검색하고 여기서 가장 비싸 보이는 차가 이 차가 가장 비싸 보이네요. Most expensive. 좋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드래그만 해줘도 여기에 자동으로 이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죠. 어디 있죠? 아까 들어갔던 것 같은데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여기 아주 자그마하게 들어갔네요. 아주 자그마하게 들어가고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컵도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아래쪽에 추가가 됩니다. 여기 바로 추가가 됐죠? 여기 있던 그림이 이쪽으로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런 이미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들이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도 흥미를 많이 가졌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자동차나 커브나 이런 사진들을 모아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교육 콘텐츠에서는 이 사진들을 전부 한 곳에 모아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계학습이 이제 작동을 하면은 사진들을 하나씩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는 왼쪽, 커브는 오른쪽, 자동차는 왼쪽, 커브는 오른쪽, 자동차는 왼쪽, 이런 식으로 쭉 분류를 해주는 그런 이제 시각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하게 되면 딱 바로 뭐 퍼센테이지로만 나오게 되지만 실제로 사용자들이 보았을 때는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도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동차 또는 컵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 중에서도 웹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웹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아까 웹에서 가져오는 게 있었죠. 그리기도 가능하지만 이 웹캠을 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줌이 켜져 있어서 웹캠이 구현이 안 되겠지만 이 웹캠을 켜게 되면 이렇게 캠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가위바위보에 대한 그 동작을 취하고 더하기 버튼 누르면 주르륵 나오게 됩니다. 티처블 머신이라는 도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가위바위보 구입 방법이 여기서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콘텐츠에서는 무엇을 제공하고 있냐? 저희가 바위라든지 아니면은 보라든지 가위라는 것을 여기 데이터 레이블을 통해서 제시를 했다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캠을 통해서 이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보여주면은 인공지능이 그것을 가위 또는 바위보이라는 것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컴퓨터도 함께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랜덤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실제로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한 것은 음성 인식입니다. 외계인 언어인데 마찬가지로 이 사운드 소리를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캠으로 했었던 것보다 반대로 이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라는 레이블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잡음입니다. 주변에 있는 소음이죠. 실제로 어떤 말을 녹음을 하게 될 건데 왼쪽이라고 녹음을 하고 왼쪽이라 말한 것은 녹음을 하고 오른쪽이라고 말한 것은 녹음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언어와 별개로 그냥 있는 배경 소음을 찍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 학습을 할 때 배경 소음과 그 다음에 실제로 녹음했던 데이터를 분리를 해서 함께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얘기했을 때 외계인과 만들어서 외계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저희가 왼쪽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 외계인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이라고 말을 하면 이제 오른쪽이라고 움직이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왼쪽 오른쪽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제 광대한 우주적인 개념에서 접근해 보면 외계인이 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언어로 이제 외계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도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주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생들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백그라운드 노이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신하게 학생들도 접근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도 한번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두 번째 날 오전 처음 시간이 끝나면은 대략 한 10시나 11시쯤 되는데 그때쯤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를 합니다. 그 전날 미리 발표 준비도 예시를 안내를 했고요. 주제 예시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과 동물을 판별하여서 구분하는 인공지능 만들기. 이렇게 되면 식물 사진이랑 동물 사진을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그다음에 도시와 천락을 구분하는 인공지능 만들기. 이건 사회 교과에서도 있으니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땅에 사는 동물, 사막에 사는 동물, 물에 사는 동물을 구분하는 인공지능 만들기. 이게 조금 특이한 편인데요.
이게 저희가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이제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지도학습이면 뭐 이거는 도시, 이거는 촌락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가 돼 있다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학생도 실제로 이거를 지도로 하면서 학습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땅에 사니까, 그냥 사막에 사니까, 그냥 물에 사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지. 이게 왜 땅에 살고 사막에 살고 물에 사는지를 쉽게 얘기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기능에 이용하면 뭐 높은 소리하고 낮은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시했던 것들은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활용하면 좋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활동 시간은 제한식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비트로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이제 선생님들이 5명이 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걸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었어요. 학생들이 만들기는 어렵죠. 이틀밖에 나오지 않고 PPT를 처음부터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템플릿을 저희가 제작해서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이것뿐만 아니라 5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 템플릿 안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 템플릿을 미리 제작했었는데 다 아쉽게도 이 템플릿 자체도 저희도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찾아서 받은 것들을 활용한 것이라서 제가 제 강의에서 드리기에는 저작권에 좀 소지가 있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중에 예시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차례로 해서 연구 주제, 그 다음에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했는지, 그 다음에 발표 자리를 작성했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라는 과정을 함께 발표를 하도록 해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 캠프 기간에 어떤 것을 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직접 얘기하는 시간을 반드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차례가 들어가고 연구 주제, 도시와 촌락을 분리하는 인공지능, 여기는 자기가 정한 프로젝트를 주제를 쓰고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도구는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 포키즈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인식 방법이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사운드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구분하는 데이터 레이블, 라벨을 붙이는 건데 이 집합을 어떤 걸로 이름을 붙였는지를 씁니다. 여기서 예시로는 도시하고 촌락이니까 도시는 시티, 그 다음에 촌락은 컨트리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예시로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6번 느낀 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 뭐 도시하고 촌락을 분리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있는 게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도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까지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도 그러면 미래에 어떤 직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차, 교사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있는 직업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도 여기 4번째 문항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지고 직업에 있는 직업 체계도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조사하면서 이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만약 이건 좀 가까운 미래가 되겠죠? 우리가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예시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발표할 때 이제 이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주도록 합니다. 뭐 도시의 사진이란가 그 다음에 이제 촌락의 사진을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S죠. 이 단축키랑 캡처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말 그대로 PPT를 만들 때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였고 이걸 실제로 코드로 구현했을 때 모습이 왼쪽으로 이게 도시가 같고 오른쪽으로 촌락이 구분이 된 것을 이렇게 예시로 샘플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 예시가 거의 뭐 논문에서 말하는 거의 프로포절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학생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이 정도면은 초등학교 3, 4학년이 이 정도면 논문의 어떤 체계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만들었던 발표들은 이렇게 학생들이 모았던 발표들을 모두 모아서 구글 클래스룸에 지금 모아서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2년 전이네요. 자, 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템플릿은 저작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두 제거를 한 작품 예시를 안내해 드릴게요. 육식 공룡하고 초식 공룡을 분류한데요. 이 학생은 이제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뭐 뭔가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나는 초식이고 뭔가 하나는 육식 공룡이겠죠. 이것을 이미지 방식으로 활용을 했었고, 그래서 미래에는 이렇게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겠다. 뭐 인공지능 실험 도우미가 있고, 제가 이렇게 색깔을 안 바꿨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만들었던 그 템플릿에도 자기가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밑줄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필요하면 넣고, 예시는 있어서 이거를 많이 넣긴 했지만 없는 학생들도 있었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걸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게 선택하면은 들어가게 돼요. 여기가 프로젝트 이름이고, 그래서 프로젝트 들어가면은 자기가 직접 찾은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을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만든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학생 작품은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삼각형이나 사각형, 원의 특징을 알려주는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이번에 사용했네요. 텍스트에서 텍스트 레이블 집합을 트라이앵글, 스퀘어, 서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뭐 이 법원에서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느낀 점이 도형에 관련 단어를 말하면 스스로 분류해주는 모습이 참 신기했다. 다음에는 더 어려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만들고 나니까 뿌듯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인공지능 직업 분야에서는 큐레이터가 생길 것이고, 인공지능 요리사가 생기고, 인공지능 화가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또 새롭게 생겨날 직업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비행기 조종이나 이런 승무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위험이 따르는 직업이므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롭게 또는 기존에 있는 직업의 변화를 또 탐구해 보았고, 이제 트라이앵글은 직선, 샌드위치 뭐 이런 모양이 나온 이런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이제 삼각형이 구현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각, 컴퓨터, 마름모, 사다리꼴, 그 다음에 원은 이제 곡선, 지름, 시계, 구, 원통.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학생들이 이게 도형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지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트라이앵글이면은 삼각형이 아닌가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게 스퀘어라면 이제 사각형인지 원인지를 이렇게 조건을 따져보면서 물어보고 맞춰보는 이런 프로젝트를 학생이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하나는 동물과 고기입니다. 동물하고 고기 이거를 이렇게 제시를 한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고기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도형의 특징에 관련 단어를 쓰면 뭐 인공지능이 무슨 도형인지 이해를 안 한다. 그리고 동물과 고기 이미지를 분류하는 장치를 만든다. 그래서 미래에는 청소 로봇이 생기고, 뭐 저는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엔 좋아하는 것과 이렇게 인공지능이 연결했을 때 있었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뭔지 맞히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뭐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가 생긴다. 그리고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생기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요즘에 딱 보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를 2년 전에 이 학생이 얘기한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은 동물의 사진들을 모두 이렇게 찾았죠. 조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호랑이, 다람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붉은 빛이 있는 이 사람 모양의 고기가 있네요. 얼굴에 삼겹살, 그 다음에 구워진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고기도 함께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인공지능 캠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3일부터 뭐 이렇게 뜨해서 뭐 앵콜 너무 감사하게도 또 같은 기자님께서 이렇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거 접니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5월, 4월, 5월 넘어가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취소된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했었던 기업이 아마 KT였을 거예요. 그래서 KT에서 AI 그 기가진이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거를 활용한 그런 교육 도구를 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체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물량으로 학생들에게 이게 보여주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그걸 학교에서 하나씩 하나씩 한다고 하면은 뭐 저희가 한 세트나 두 세트 구비할까 말까 하는데 거의 뭐 수십 개를 갖고 와가지고 학생 하나당 모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뭐 종류별로 하니까 학생들도 좀 어려워했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걸 저만 말하는 게 사실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를 저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이 하셨던 교수님들이랑 그 다음에 같이 하셨던 이런 선생님들이 워낙 또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만 이렇게 사례로 소개하는 게 너무 또 그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보다 그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고생을 하셨고 함께 또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자, 겨울방학에 그리고 저희가 1월 달에 있었으니까요. 뭐 그 방학 중간에 시간이나 또 이게 유료였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비용을 들여서 들여온 보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배움이 있어야 되고 이틀 안에 배움을 익혀야 되니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이제 실제로 저희는 구현을 해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 이제 마쳤을 때 즐거워야 됩니다. 다행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도 만들고 이거를 실제로 발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템플릿도 다 만들어주고 지금 그 선생님들 중에는 이거를 발표를 코칭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카메라로 촬영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학습 과정이 쉬워야 된다. 저희가 3, 4, 5, 6 중일 3에서 가장 처음 단계인 3, 4단계였기 때문에 어려우면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보니까 이거는 혼자서 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오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 5명이 모였을 때도 발생하는 오류를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기 생각보다 많이 벅찼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경험이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주강사가 할 때 나머지 4명이 보조 강사로 확실하게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주강사가 오히려 그냥 진행만 하면 되니까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주강 보조 강사님들께서 이제 역할을 바꿨을 때 그리고 저도 이제 주강이뿐만 아니라 보조 강사로 이제 역할이 들어갔을 때 이거 하나하나 다 봐주는 게 생각보다 저희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함께 모든 강의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했었고 그렇게 많이 테스트를 해서 당일 아침까지 해도 항상 오류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돌발 상황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또 여러 번 해보고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를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제 그 들어가는 비밀번호, 교실 비밀번호부터 시작해서 와이파이 주소라든지 그 주소가 또 충분히 학생들에게 그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AP 용량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도 25명 기준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한 점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전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캠프가 지원자를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올지를 몰라요. 물론 이제 좀 더 관심이 있는 가정에서 이런 것을 알아봐주고 신청을 했겠지만 그 학생들이 뭐 이게 평소에도 학생들이나 가정에서 이제 생각하는 이런 관심이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막상 딱 투입했을 때 그 학생들에게 맞춘 것을 바로 이제 그 변형하거나 적응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많이 좀 누적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저 혼자 했으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뭐 김성주 선생님, 우석준 선생님, 뭐 전인지 선생님, 김희선 선생님 이렇게 다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요.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재 교육은 저는 19년에 3, 4학년에 했었고 그 다음에 2020년이랑 작년까지는 5학년에 했습니다. 3, 4학년 때는 김성주 선생님이랑 이렇게 둘이서 함께 했었는데 김성주 선생님께서 앱 인벤터 쪽으로 해주시고 저는 마이크로비트랑 뭐 3D 프린팅 모델링이랑 메이커 쪽 이렇게 해서 함께 캠프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는 19년이어서 오프라인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 때부터 코로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제 인공지능을 맡아주셨어요. 4학년 선생님이 아까 그 계셨던 5분 중에서 2분이 4학년으로 가시고 저랑 김희 선생님이 5학년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인공지능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해보고 또 이런 걸 활용해보는 이론적인 것도 다 이제 가르쳤다면은 5학년 때는 인공지능 학습에서 좀 더 그 약간 지역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요즘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데이터 과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캠프하고 영재 교육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영재 교육은 저희는 작정하고
심화 내용을 전공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했습니다. 캠프는 이제 그 체험에서 어떤 동기부여가 마지막이 목표라면 저희는 이 영재 교육은 말 그대로 영재 교육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5학년이라서 작정하고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는데 5학년이기 때문에 일단 체험하는 것도 많이 실습하는 것을 제공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학년이어서 조금은 벅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따라오기 어려운, 복습을 안 하면 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로 난이도를 높였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나 그런 학습에 탈락이 있을지언정 나중에 이 학생들이 이제 영재에 선발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해도 쓸모 있을 만한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재하고 천재를 구분하고자 해요. 실제로 구분이 돼 있죠. 영재는, 천재는 진짜로 타고난 거라면 영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재성이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영재성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충분히 저는 영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재 교육의 목표는 뭐 이건 뭐좀 학문적으로는 좀 이제 저는 제시를 하지 않을게요. 학문적으로 영재 학생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발달 단계적인 아니면 어떤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영재들은 나중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 인성이 잘 안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영재성이고 뛰어난 이런 지식이나 어떤 활용 탐구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결국은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그런 영재성을 사회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 교육이면서 굉장히 인성 교육을 교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이제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제 뭐 미리 학습 준비를 줌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인사말을 강조를 했어요. 학교에서 요즘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존대나 이런 생활 교육 중에 하나죠. 그리고 무조건 높임말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구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뭐 영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규칙들을 영재 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수님도 이 부분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채팅 같은 예절도 확실하게 질문 이제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 선생님 뛰고 여기가 안 되는데 빨리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채팅창을 혼자 쓰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도 문장을 완성해서 하는 이런 연습까지도 학기 초에 영재교육 시작할 때 한꺼번에 얘기를 해줬고 과제나 이런 것도 이제 1주차 누구누구누구라고 이름을 확실하게 파일 이름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강의가 시작할 때는 끝날 때마다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노래도 방가로 만들어서 함께 이제 줌에서 이렇게 틀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했을 때도 예절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고 뭐 이렇게 화면을 끈다든가 그런 거는 바로 이제 채팅창으로 들어갑니다. 자, 영재교육에 대한 자료는 너무 용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꺼번에 제시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제가 제 예전에 이 카톡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게 그 대학 강의였었는지 영재 강의였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이게 15차시 분량이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선생님들 필요하시면 이것도 함께 이제 카톡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으로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초등학교 5학년이 소화를 해냈다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도 이 학생들의 영재가 맞기는 맞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요. 총 5가지의 테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데이터 과학을 주제로 했을 때 먼저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하고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과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 엔트리, 블록형 프로그래밍 이용해서 함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형 프로그래밍 엔트리를 통해서 시각화라는 용어라든지 뭐 히스토그램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외부 데이터는 어떻게 있는지 데이터셋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했었고요. 뭐 이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했던 노트가 그래 남아 있어서 이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테마, 첫 번째 테마는 이렇게 3차시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조금은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블록형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엔트리를 통해서 데이터 과학을 해본다까지를 3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엔트리가 워낙 강력해서
데이터 과학을 활용할 때 초등학교에서는 엔트리만 충분히 써도 어지간한 데이터 과학은 다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기로 아까 처음부터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텍스트 언어로 넘어갑니다. 텍스트 언어를 학생들이 배운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는데 뭐 C 언어라든지 자바는 어느 정도 배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파이썬을 배운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이썬 기본 문법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3주 동안을 하는데 이제 이런 변수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가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접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이 학생이 영재고 실제로도 저희가 이게 현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필터링 없이 바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들께서 혹시 파이썬을 배우신다면 기본적으로 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죠. 뭐 클래스라든지 모듈, 패키지, 뭐 자료형, 제어문, 이런 뭐 들여쓰기, 뭐 자료, 그 다음에 주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3주 동안 천천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너무 이제 그 파이썬만 사용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좀 더 그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비트였습니다. 마이크로비트가 저희가 지금은 그 운영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19년에 있었던 그런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지게 많이 제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 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보자라는 의미로 가장 교육용 도구는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조작도 편한 그리고 파이썬으로도 제어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비트를 선택했고 이 마이크로비트는 초등학교 5학년 영재 수업에서는 텍스트 언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언어로 마이크로비트의 구조나 이런 그 기능들을 하나하나 제어해 보는 것을 통해서 앞서서 파이썬 언어 기본 문법으로 사용했던 이런 언어들을 이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이용해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그 기기에 맞는 언어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함께 제시를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지만 저희가 피지컬 컴퓨팅 자체가 결과적으로 뭐 저희가 뭐 소프트웨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피지컬 컴퓨팅은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저는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2학기로 넘어갑니다. 2학기 때는 이제 파이썬을 배웠으니까 본격적으로 심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웹 크롤링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고 탐색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로 넘파이와 펜더스를 사용합니다. 이 판다스하고 넘파이는 데이터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이용해서 뭐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과학의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분석 단계에 좀 더 가깝긴 하죠. 하지만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분석에 대한 결과물도 필요하고 데이터 과학자 자체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전공법으로 다 나갔습니다. 웹크롤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VS 코드 이용해서 파이썬 복습하고 이제 웹크롤링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크업도 알아야겠죠. 이런 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CSV 이 파일이 이제 데이터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확장자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심화 내용은 이제 데이터 시각화, 다음 활동으로 맵플롯 라이브러리 활용합니다. 이걸 이제 넘파이랑 펜더스 배웠으니까 이제 실제로 시각화하는 단계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면서 이 맵플롯 라이브러리의 여러 가지 시각화 방법도 함께 얘기하면서 실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과학을 이렇게 쭉 우리가 해봤을 때 인공지능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진로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이제 윤리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을 통해서 15주 단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목표가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분석가하고 과학자는 사실 그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과학자가 분석의 그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게 현장에서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못하는 것보다 역시 알고 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처음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나 처리 이런 시각화를 엔트리로 처음에 3주차에 안에서 모두 체험을 하고 이것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텍스트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것을 이제 일단 기본적인 목표로 잡았고 이를 통해서 생소했던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알게 되고 이제 4학년 때는 이 학생들이 이미 인공지능의 원리를 다 깨우쳤어요.
워낙 그 4학년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래서 좀 더 심화적으로 나가고 좀 더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현재 현장에서 활용되는 그런 데이터 과학도 학생들이 이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할 줄 알면 좋겠지만 확실히 15조 안에 이런 모든 과정을 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봤다는 체험만으로도 충분히 남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학생들이 영재이기 때문에 어떤 다시 접하는 기회가 생겼을 때 이거 해봤지. 그러니까 이 해봤다는 그런 정서적인 동기만으로도 충분히 다음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저희는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수업 방식은 주말에 있었고 매주 토요일에 9시부터 뭐 1시까지죠. 대부분의 영지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파이썬 개발 환경은 기초편에서는 이제 기본 문법을 다룰 때는 기본 아이들을 사용했습니다. IDLE를 사용해서 이때는 워낙 파이썬 기본 아이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뭐 맥이 OS나 윈도우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윈도우라든지 맥 OS 이거 설치할 때 구분해서 이거 설치하라고는 안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심화 응용을 할 때는 처음에는 VS 코드를 했어요. 이때 제가 이제 오착이 있었죠. 그 VS 코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VS 코드의 구조나 이런 사용 방법이나 아니 언어 설정까지 다 알려줬는데 결국에는 이 개발 환경의 통일성이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VS 코드 대신에 그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콜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글 콜앱이죠. 그래서 개발 환경을 통일해야 되는 이런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과 비슷한 형태죠. 노트북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사가 이거 직접 이런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면은 직접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제가 만들었던 그 노트북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은 실제로 뭐 이제 실행 버튼만 눌러 보면서 이제 코드 리뷰가 좀 더 그 코드 리뷰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앱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에디터이기 때문에 이 활용 방법을 수시로 교육을 해야 했는데 다행히 VS 코드를 했을 때 그 어려움도 겪었었고 그 이전에 아이디얼리 기본적인 파이썬을 사용해 봤기 때문에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구글 콜앱을 사용할 때는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 폰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CSV 파일의 이런 업로드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는 안내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트를 학습했을 때는 처음에는 뮤 에디터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비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두이노나 아니면 그런 그 헤일로 코드나 할로 코드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디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아쉽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설치 이게 오프라인으로 구동되는 거여서 생각보다 그 개발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맥이라든지 또는 맥이라든지 또는 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있어서 특히 또 이제 백그라운드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충돌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줌이 생각보다 그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오프라인을 구현하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게 이제 마이크로비트 클래스룸입니다. 이 마이크로비트 클래스룸은 여기에 이름이랑 활동 이름이랑 그 다음에 메이크 코드가 블록이죠. 파이썬은 이 파이썬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저장하기 로컬에다 저장할 건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런치 클래스룸 이것만 활용하게 되면은 학생들을 이제 마이크로비트 온라인 클라우드 기반에서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저희가 클래스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클래스룸에 학생들 가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사이트 안내에서 다행히 온라인이어서 줌이죠. 줌으로 이 채팅창에 이것을 보내주고 여긴 특이하게 클래스룸 이름이 아이콘을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색, 개구리, 자전거, 풍선을 선택하면 이게 곧 저희 교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핀 넘버 이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URL 접속도 편하고 클래스 이름도 편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접속이 편해서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터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이제 커넥트를 하겠죠. 마이크로비트 연결하고 실제로 파이썬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쉐어 코드 위드 스튜던트 여기 있죠. 제가 만들었던 이 코드를 저희가 이 들어왔었던 학생들이 지금 0명인데 뭐 이제 20몇 명이 되겠죠. 이 20명 가까이에 이 코드를 쉐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들여쓰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오류로 학생들이 많이 문턱을 좌절을 하는데 그런 건 생각 없이 제가 있었던 코드를 바로 주면서 학생들은 뭐 직접 프로그램 하는 것도 코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었던 코드를 리뷰하는 것에도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면은 자료를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실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걸 다시 영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론을 안쪽에 담았습니다. 뭐 행렬,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가 이제 매트릭스 다음에 텐서죠. 저희가 뭐 그 파이썬 하면 인공지능 학습할 때 뭐 텐서플로우 할 때 그 텐서가 이 채널이죠.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1차원이 이거고 가로 세로부터 그다음에 이게 앞뒤로 있으면은 이제 행렬이 된다. 뭐 그래서 그리고 행렬에서 축으로 넘어간다. 이런 것도 뭐 간단하게 짚어주더라도 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학생들이 뭐 절반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절반은 뭐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봤을 때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인공지능을 배웠으니까 저희는 5학년이 심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코드를 할 때 실제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코드를 직접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드에서 입력할 때 저희가 코드를 학습할 때도 굉장히 그 오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자 옆에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함께 담았습니다. 이거는 이미지 파일이고요. 이거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거를 PPT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걸 PDF로 이제 했을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이 PDF를 통해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모두 그대로 구글 콜앱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그대로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게 수업을 운영을 했을 때 콜앱 노트북을 직접 제공해서 그다음에 그리고 이 강의 자료에서도 코드를 담아서 학생들이 직접 코드를 치는 것 외에도 혹시나 코드가 오류가 발생하는으로 인해서 이제 학습 지연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지책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혹시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팁입니다. 이게 PDF에서 복사할 때 가끔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텍스트 노트를 메모장에 펴서 메모장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메모장에 있는 걸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또 내용이 또 어렵고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알려줘야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공 데이터 다운받기 하면은 어디에다가 들어가서 화살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으로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메시지 나오면 이거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 어떤 폴더 들어가면 다운로드 폴더에 이런 이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받을 때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연동 파일 다운로드 누르시고 엑셀 할 때도 뭐 이런 단축키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여기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 마우스 오른쪽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세 서식 누르세요. 이런 걸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자료로 만들어 줘야 했습니다. 거의 뭐 매뉴얼이죠. 그랬기 때문에 뭐 많으면은 한 차시당 뭐 슬라이드가 70장에서 100장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3시간 하는 거 치고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미리 다 완성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거 완성해서 PDF로 주면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PDF로도 보고 또는 이제 뭐 출력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옆에 띄워놓고 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듀얼 모니터를 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PDF로 제공하고 저도 수업 당일에 이렇게 PPT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하는 과정을 모두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읽어보고 그 다음에 PPT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실습해보고 이런 거 그리고 자기가 또 직접 실습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반복하는 과정을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마이크로비트 준비를 했어야 되겠죠.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했고 뭐 이렇게 막 입출력 같은 이런 부분에는 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접점을 해서 터치를 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터치 센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하나 그림으로 만들고 뭐 1번 누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0번을 누르세요. 뭐 그라운드 접지라 여기다 누르세요.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는 그림을 찾아서 만드니까 강의 자료 만드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 슬라이드 형태가 이론 부분은 아까 보시면은 분홍색이나 파란색 부분, 이 분홍색, 파란색 부분에 많이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실습 부분은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분홍색, 파란색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코드로 이게 실습해 보는 것은 노란색과 초록색 슬라이드로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메뉴를 봤을 때 아, 여기는 실습하는 파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끝나는 시간마다 과제가 있었어요. 과제가 있었는데 과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면은 힘들어하죠. 당연히 힘들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거는 뭐 구현할 수 있다. 이미 해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주로 이제 자기가 배웠던 것을 설명하고서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커서 이제 뭐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기획이나 구상을 해보세요. 또는 설계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토리보드 그리기 이게 자체가 코드가 아니죠. 이건 필요하다면은 이제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라고 하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거, 뭐 설계하는 거, 이 마이크로비트는 그나마 좀 간단한 편이어서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모든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해서 주기적으로 이것을 보고 이제 김인선 선생님께서 이 과제에 대한 모든 과제의 피드백을 남겨서 이 과제에서 뭐 잘된 부분이란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로그로 남겼습니다. 한자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이 이제 길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 어디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끝나는 데지만 어디쯤에 과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모든 강의 차시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뭐 단순히 시간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내용을 이 방향성을 제시를 안 해주면 워낙 이 내용이 심화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놓치지 않고 그 흐름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찾아 나가도록 놓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이제 파이썬 했었고 파이썬 끝나고 이제 피지컬 컴퓨팅 넘어갈 때 마이크로비트 준비해 주세요. 이제 버전 2가 나왔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공법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나 좀 어려운 부분이나 어쩌면 어떤 결손이 있을지언정 다시 봤을 때 충분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거는 저 맨 처음에 여기 연구에 들어와서 데이터 과학 소개했을 때 사용했던 그 내용인데 그것도 사실 영재학에서 만들었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뭐 관광 데이터 이런 거 지금 학생들이 쓰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뭐 미국이라든지 그리스, 러시아 이런 거 데이터 쓰지는 않겠죠.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남겨놓고 어떤 이렇게 로그로 남겨놓으면 언젠가 필요할 때, 아 맞다 이거 영재 때 이런 거 했었지라고 찾았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플러 라이브러리도 뭐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꿀 때 필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색 이름을 또 찾으면 또 충분히 나오지만 이렇게 하나로 담아두기면은 언젠가 또 볼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 종류라든지 아니면 부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대한 관련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15주 동안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마지막 차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문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뭔지 어려웠던 주제 엄청 많았겠죠. 그 다음에 뭐 다루고 싶었던 주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과학하면서 이 데이터 모든 우리 삶의 활동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좀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응원하는 메시지 다음 학년들에게도 이 데이터 과학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 자체도 다음 학생들에게 하나의 데이터와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설문을 통해서 마쳤습니다.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인상 깊었던 내용이 다크 데이터, 뭐 저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저기 데이터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뭐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그다음에 뭐 영지 수업에서 뭐 캠프 때 뭐 이런 거 환경 파괴. 아무래도 마지막 차시 내용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좀 그나마 쉬웠거든요. 실습한 내용도 좀 적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로비트 한지 오래됐는데 이런 거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어려웠던 주제 다 나오죠. 코딩, 코드 오리가 많았고 판다스, 그 다음에 이게 파이썬이죠. 그 다음에 이게 피지컬 컴퓨팅 도구, 마이크로비트, 웹크롤링 이때가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때가 VS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개발 환경 충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용어 어려웠던 거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사실 지금 어렵죠. 초등학교 5학년이 이런 거 아는 게 아는 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거 데이 맵플러 라이브러리는 마지막에 이제 최종 응용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어려웠지만 신기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판다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 이제 그 데이터의 구조를 복합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모바일 게임 그다음에 뭐 캠프에 있었던 거 이제 인터뷰 뭐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이때 이슈였기 때문에 뭐 이런 시도 이런 거 실제로 이제 그 콘텐츠로 많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자기가 재밌어하는 이런 게임이라는 건지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생들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담았습니다. 뭐 디스코드 이게 주소도 남겼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렇게 뭐 착하죠, 진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정말 착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5주 동안 데이터 과학을 진행하면서 영재 학생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쳤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한다. 이것을 이게 제가 15주 동안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를 했었고 이 문장 한마디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복귀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제 데이터 과학자니까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네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했었던 인공지능 캠프와 그다음에 작년까지 진행했었던 이제 그 영재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선생님들이 질문하고 피드백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채팅창에 보시면 멋지시다고부터 시작해서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와 있는데 마이크 코드의 파이썬 탭에 텍스트 코딩을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파이썬 에서 코딩을 하셨을까요? 둘이 다르던데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실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마이크로비트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메이크 코드는 블록형이라서 메이크 코드 블록형 파이썬 전환이 되는 것 같네요. 파이썬 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IDLE를 사용했을 때는 맨 처음에 마이크로비트를 접하기 전에 맨 처음에 텍스트 프로그래밍을 이제 그 텍스트 코딩 알려줄 때 기본적으로 있는 파이썬 IDLE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트로 넘어갔을 때는 마이크로비트에서 제공하는 IDLE를 사용했습니다. 뭐 차이점이 있다고 하다면은 마이크로비트에 적합한 에디터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마이크로비트를 다른 기기들을 활용했을 때 이거를 텍스트 언어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IDLE는 마이크로비트를 제어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죠. 뭐 추가적인 어떤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아두이노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비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하드웨어를 제어하려고 하면은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변수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LED면 LED, 뭐 스피커면 스피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다 내장이 되어 있는 편집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그 하드웨어를 좀 더 다루기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김용희 선생님께서 캠프를 경험한 학생들은 인공지능 개념과 개발에서 중요한 데이터 처리 등을 체득할 수 있었겠네요. 산교육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하셨고 사소한 오류가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다반사죠. 해결하시면서도 훌륭한 수업으로 이끌어내신 노하우가 최고이시네요. 최고의 팀워크이십니다. 뭐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자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음, 주 진행은 아무래도 제가 준비를 많이 했긴 했지만 이게 음, 아무리 제가 많이 준비를 해도 음, 아까 캠프 때는 말씀드렸듯이 오류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음, 아무리 뭐 많이 사전 실험을 해보고 어떤 여러 가지 개발 환경에서 이거 테스트를 해봤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떤 돌발 상황이나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음,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 오류가 발생해서 학습이 멈춘 학생에게는 바로 보조 강사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최소한 2인 1조 이상은 함께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강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 같은 경우는 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음, 선생님들이 투입이 됐었던 것 같고요. 기본 개인적으로는 2명도 사실은 좀 많이 벅찬 것 같습니다. 3명 음.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로테이션도 돌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협업 역량 가장 중요하다고 그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말로 일상에서도 그죠 우리 교육계에서도 이제는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우리 한 교실에 한 선생님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을 좀 바꾸면 훨씬 효율적인 수업이 되겠다. 우리 캠프도 그렇고 영재교육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수업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도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떠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교사가 네.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어떤 수업이 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거는 아, 이제 진짜로 협업이 필요하구나 하고 아직 우리 진짜 그 학교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 협업으로 인해서 수업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한 교실에서 한 선생님만 수업을 하는데 음. 정말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선생님들이 한 교실에 우리가 인식을 바꿔서 두세 명이 같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협업해서 뭔가 수업을 하는 구조로 바뀌면 훨씬 더 선생님들도 조금 더 편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 같고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경험자로서. 아, 갈수록 요즘은 이제 학생들 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교사의 경력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아무리 경력하고도 또 학생들이 또 이런 변수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매 해마다 선생님들이 만나는 학생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즘에는 또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별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음, 그래서 이 개별화 교육의 완성을 위해서는 뭐 인공지능이 이제 나중에 뭐 보조교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당장 뭐 5년 안으로 이루어지길 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면 뭐 기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음, 근데 그냥 또 사람이 아니고 교육 전문가이신 이제 선생님들이 다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음, 뭐 정말 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혼자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랑 어,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그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제 생각을 더 많이 이제 학생들에게 반영을 하거나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음,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하는 성향인데 같이 하는 게 같이 하면 오히려 제가 너무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가끔씩은 저도 이거를 제가 안 하면은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내려놔도 되는 그런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음, 선생님이 제가 아닌 제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보다 더 너무 잘해 주셨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이제 협업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개개인의 교사 역량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협업해서 말 그대로 팀파이트죠. 이 팀파이트가 되어야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선진 교육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우, 너무 공감 가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 학창 시절에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협업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연구회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협업해서 뭘 해보니까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즐거운 걸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니까 역량이 함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협업 역량 함양시키는 거는 팀플 할 때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수업을 설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벌써 2년 전에 이런 걸 적용하셨더니 너무 멋지십니다. 이런 피드백이 많았고요. 시대를 앞선 교육이었던 것 같고 코로나가 끝나면 매우 절실해질 교육 과정인 것까지 캠프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험자로. 아무래도 캠프 자체가 어떤 한 주제에 그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는 투입되는 어떤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음, 학생들의 흥미에 맞춰서 굳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음,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모두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네, 기술만 발달해서 사실 좋은 거는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네.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그런 진로 교육에 인공지능을 연계하는 것이 어쩌면 더 미래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캠프 많이 하면은 저도 좀 많이 여자친구랑 저기 캠프도 많이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캠프도 가시고 또 캠프도 여기서 또 네. 만들어서 다양한 캠프도 열심히 캠프 전문가 되실 것 같습니다. 김영경 선생님께서 영재교육의 목표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짚어주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마음 프로 공감합니다.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생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죠, 그죠? 사실은 그렇게 교육이 바뀌면 그런 아이들도 되게 이타적인 아이가 될 텐데, 인공지능 기계와도 협업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경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 문장 하나하나 사실은 그런 교육에 이게 녹아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교수님께서 항상 그걸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반복되는 루틴을 끝까지 해외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무리되었을 때 결과가 학생들에게 좀 더 그런 뭐 중간에 싸우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영재들도 또 어차피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학습은 뒷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협업할 수 있도록 이제 서로의 역량을 좀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이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재 교육이 영재성이라는 게 사실 좀 그 보통으로 말하는 그런 교육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 학문 쪽은 이렇게 제시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학생들조차 학교에도 적응을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그런 인성 자체도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도 학습해서 또 내면화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해야 학생들이 또 영재이니까 다 이게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업 이후에도 할 얘기가 많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경천 선생님이 IT 쪽으로만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 어떤 철학 이런 쪽으로도 되게 깊이가 있으셔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나 저는 시간이 또 오늘 너무 많이 흘러버려가지고 너무 아쉽게 여기서는 끝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들께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저희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희 선생님 같이 하셔서 이렇게 이름 올려놨는데 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이걸 어찌 해야 되나. 다음번에 수업에서는 또 희 선생님이 그럼 수업을 좀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다 할 겁니다. 제가 다 할 겁니다. 네, 그러십니까? 그럼 네, 어떻게 네, 다음 수업에 대해서 한번 좀 예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네. 소감 말씀. 그래도 소감은 희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고 경선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면서 끝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번 어, 수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뭐 저 혼자 다 해먹겠다는 건 아니고, 네, 그는 농담입니다. 그냥 이것도 같이 만들고 있는 거라서 네. 이제 내세워지는 것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걸 음. 만들어지기 과정에서는 함께 했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뒤에서 조력을 다 한 해주고 계시는군요. 이 선생님이 조력을. 이걸 좀 그 뭐 정신적 지주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도 아직 생소합니다, 사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다음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NFT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는 어떻게 소개를 해드린 정도로만 하고 싶어요. 사실 수업 사례 나눔이라고 하기에는 저도 제대로 확실하게 이제 이걸로 수업을 해봤다는 건 사실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제 그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많은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NFT라는 것도 학생들이 조금 더 체험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개념을 한 번쯤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많이 활성화돼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그 밝은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어두운 모습도 함께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NFT가 이제 새로운 차세대의 저작권 개념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것도 잠깐 뭐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뭐 도서도 집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그 기술을 적용해 보면은 아무래도 NFT가 요즘 많이 또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암호화폐 쪽이잖아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요즘엔 기본적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상장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직접 화폐를 만들어서 이 화폐를 이용해서 현재 미래 교육에 맞는 저작권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거래들도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시장 교육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해볼 만한 게 너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NFT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그러면 오늘 수업서에 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하느라 고민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어떻게 애들한테 쉽게 전달을 해줄까 고민도 그렇게 많이 했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선생님들께 경험을 나눠드리게 되었지만 선생님들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건너서 굉장히 열정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들었었는데 이런 연구회에서 또 좋게 나눔의 기회를 얻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찬 선생님이 정신적 지주라고 표현하실 만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준비 잘 해주셔서 또 같이 좋은 수업,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선생님 마지막 소감 말씀 하시면서 그럼 오늘 늦은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41분에서 지금 50초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초 안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또 깊이 있는 조금 또 시대적인 거 배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끄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감사합니다. 쉬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